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최윤 작가님의 느낌입니다. 최윤 소설집 첫 만남에 수록된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감각이 무척 예민한 한 여자가 직장 동료와의 사소한 신체 접촉 이후 갖게 되는 미묘한 파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느낌을 상상하며 다시 그 감각을 복원하려 애쓰는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는 여자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느낌과 감각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느낌, 최윤. 그녀가 남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오전 9시 반쯤 출근 직후다. 그녀는 평소에 그렇듯이 지난주에 그녀가 부탁한 자료 정리를 요구한다. 늘 그렇듯이 인사도 없이 대답도 하지 않고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볼 때면 남자가 짓는 미소인지 아니면 방해를 받았을 때 지을 만한 어색함의 표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표정을 짓고 책상 위에 한 파일을 들고 그녀가 서 있는 입구 쪽으로 다가온다. 남자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말을 아끼는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그가 기능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 그녀 앞에 펼쳐 보인다. 그녀 손으로 넘어온 자료를 펼칠 때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보려고 그쪽으로 조금 몸을 돌릴 때 그럴 때면 늘 그렇듯이 남자는 받아든 자료를 손에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선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이날 아침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종이를 펼쳐 들고 뒤적일 때 그때서야 남자는 여기라고 부연 설명을 붙이면서 더 잘 보여주려고 그녀 쪽으로 간 자료를 자신 쪽으로 조금 끌어당기고 특별히 긴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주어 한 곳을 가리킨다. 늘 가운데 손가락. 남자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지만 많이 사용되어 마디가 굵다. 이런 경우 자주 그랬듯이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친다. 남자가 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일어나는 일. 그러나 바로 그날, 바로 그때 그 이상한 느낌이 일어났다. 너무도 순간적으로 짧게 일어나 현재이자 동시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그 이상한 파장의 느낌이 일종의 예기치 않은 전류는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은 그 순간 아니면 남자가 그녀 옆으로 한 발짝 다가서서 여자의 어깨에 남자의 가슴이 거의 닿을 정도가 되었던 바로 그때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당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일종의 한 감각, 그것은 약 5초간 놀라운 속도로 그녀의 온몸을 돌고 난 후 그녀의 몸 안에 갇혀버렸다. 광속도나 소리의 속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빠른 감각의 전달에 다른 이름을 준다면 그것은 느낌의 속도쯤 되리라. 그것은 쾌락에 가까운 강한 자극을 일으키는 단순한 감각, 더 강한, 더 깊은 감각을 예견하고 있는 그 당장에는 미완으로 감지된 감각이었다. 오직 신체적이며 물리적인 그보다 더 구체적일 수는 없는 감각이 만든 강렬한 전류는 순간적이지만 빠른 속도로 속도가 감지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동시에 모든 다른 느낌이나 감각을 정지시키면서 날카롭게 이동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후에 그녀가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 감각을 복원하고자 했을 때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저속도로 감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단속적이고 날카로웠으며 그 여파는 경련적이며 전복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열었던 입을 다물고 설명하는 남자의 말은 단순한 웅웅거림으로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어쩌면 남자는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감지되기에는 짧은 5초 동안 말을 멈추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되돌아온다. 그녀는 그 회오리의 순간이 지나간 후 무엇을 남자에게 말했고 무슨 대답을 들었으며 어떻게 자신의 사무실로 되돌아와 앉았는지 기억할 수 없다. 이 이상한 감각이 그녀를 미궁 속으로 끌어들인다. 칸막이로 나누어진 작은 사무실을 같이 쓰는 2명의 다른 동료들이 다행히 외근 중이기에 그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잠금쇠를 누른다. 손님 접대용으로 사무실 벽 쪽에 놓인 소파에 몸을 던지고 어지럼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 자주 그러듯이 몸을 길게 누인다. 자신의 목을 두르고 있는 사각의 실크 목도리를 풀어 얼굴을 덮는다. 사무실 천장에 켜진 형광등의 불빛이 기다랗고 흐릿한 막대 모양의 무늬를 실크천에 만든다. 그녀는 눈을 감는다. 그 빛으로 인해 그녀의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감각이 달아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 그녀는 그런 자세로 바로 조금 전에 그녀 안에 일어난 그 감각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그녀는 아주 진부한 습관적인 아무리 세부의 세부까지 따라가 보아야 특징적인 것이라고는 없는 그 감각이 일어난 순간을 재생하고자 머릿속의 기억 장치를 바로 전 순간으로 되돌려 본다. 그러나 그 순간의 앞뒤가 채 재생되기도 전에 그녀는 조금 전에 비해 덜 강하다고 할 수 없는 감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하도 생생하고 강해서 만약 그녀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대로 소환해 복원시킬 것 같은 느낌을 그녀에게 제공하고 그 일은 실제로 그녀에게 일어난다. 그녀는 서너 번이나 연속해서 하나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에 다가서게 하고 한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치게 한다. 한 몸의 굴곡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손가락이 확대되어 그녀의 손에 닿는다. 두 몸으로 표상되는 어떤 차이의 경계가 스르르 녹아버리며 서로의 몸에서 분리되어 그 감각만이 홀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 분명하면서도 도저하며 동시에 매번 더 강화되는 듯한 쾌감의 반복 재생을 그녀가 멈추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느낌의 진원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남자라는 데에 그때서야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남자가 왜, 어떻게 지금까지 거의 익명으로 되돌렸던 느낌의 재생 장치는 그 남자라는 막연한 정체와 모습이 상기되자마자 기계적으로 저속으로 세밀하게 되돌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사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살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이 느낌으로부터 그녀가 알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구성할 수 없다. 남자의 손, 남자의 어깨, 남자의 호흡이나 가까이서 보게 된 얼굴 피부나 그녀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던 입술, 같은 신체의 부분들이 분해되어 제각기 떠돌아 다니듯 되살아올 뿐이다. 그녀는 얼굴을 덮은 실크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천장을 바라본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천장의 얼룩,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쯤에 보일 듯 말 듯 형성되기 시작한 먼지 뭉치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 남자 또한 동일한 순간 그녀가 느낀 감각과 꼭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남자도 그녀처럼
한 5초간의 기이한 진공 상태를 경험했을까? 남자도 그녀처럼 그 조용한 폭풍 같은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어색한 태도로 잠시 머뭇거리지는 않았던가. 그 느낌 이전까지의 모든 상황의 세부가 살아오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그 순간 이후의 어떤 것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이 궁금증은 대답되지 않은 채 그녀의 머릿속을 맴돈다. 그녀는 잠시 다시 한번 남자의 사무실로 가서 남자의 얼굴에서 사소한 작은 변화의 기미라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런 섣부른 행동을 삼가라고 명령한다. 그것은 윤리적인 절제나 사회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심성은 아니다. 그보다는 대체 이런 감각은 하도 갑작스럽고 무분별한 것이어서 그 감각의 진원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지도 모르는 미리 예견한 실망감이 만들어낸 그런 조심성이다. 그 유물적 쾌감의 특징은 바로 말과 정신과 몸이 따로 분리된 것을 확인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녀는 막연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대체 그녀와 남자 사이에 들먹거릴 만한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윤리라는 벽으로 막힌 것은 하나도 없다. 사회적 경험, 그 또한 마찬가지다. 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진부한 일일 뿐이다. 그가 접근이 금지된 남자라 하자. 유부남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구의 애인이라든지 그 감각의 특징은 바로 그런 상상 가능한 종류의 멜로 드라마적인 금기의 선 자체가 사르르 녹아버리는 어떤 경계로 그녀를 몰고 가는 것임을 그녀는 냉철히 바라본다. 만약 이런 느낌이 모두가 처단하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 그녀가 혹은 그 남자가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어두운 밤길에서 질투하는 한 여자가 보낸 괴한에게 테러를 당한다고 하자. 그런 것조차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폭력에 가까운 원래 감각은 강하게 다시 한번 그녀를 사로잡는다. 극한적인 상황을 상상하면 할수록 그 감각은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에 그녀는 놀란다.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그녀는 남자와 자신을 이어주는 이런 감각에 빌미를 제공할 만한 이렇다 할 사건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 남자에 대해 그녀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흰색의 상의가 그에게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한 번도 그녀의 눈에 띄지 않은 그가 남자로 다가온 것도 바로 어느 날 그가 입고 나타난 흰색의 상의 때문이었다. 피씨에게는 흰색이 잘 어울리는데요. 가끔 남자와 부딪힐 때 이런 문장이 여러 번 그녀의 입안을 맴돌았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한다. 그것은 그날 일어난 그 감각의 전조였던가. 복도에서 마주칠 때 혹은 그의 사무실에 사소한 일을 부탁하러 들를 때 앞 단추가 한두 개 열린 티셔츠나 와이셔츠의 앞자락을 바로 앞에 친하지 않은 여자가 서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보일 듯 말 듯 여미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인상에 남았다. 그녀에게 미미한 유쾌함을 제공한 이런 사소한 몸짓들에서 그녀가 감지한 무언가가 어느 날 누적되어 감각으로 나타났던 걸까.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입안을 한두 번 맴돌았을 뿐 그 사실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렸다. 서너 해 전에 특별히 스카웃된 이 회사를 돌아가게 하는 수많은 나사 중의 하나인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과에 치여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들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남자가 흰색 상의를 입는 기회가 드물어지다가 이윽고 그것은 재질을 알 수 없는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바뀌었기에 남자는 다시 그녀의 시야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에게 산뜻한 감각을 제공한 흰색 상의라는 단서 아닌 단서에 그녀는 매달려 본다. 그것은 마직으로 된, 자세히 보면 꼭 희다고 할 수도 없는 단순한 디자인의 상의였을 뿐이다. 얼룩과 때가 아주 없지는 않았던, 눈에 띌 것이 없었던 상의. 남자가 서류를 들어 올릴 때나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손을 움직일 때 드러나는 소매의 깃 부분은 거의 회색에 가깝게 더러워진, 착용한 지 오래된 것이 분명한 그런 평범한 상의였을 뿐이다. 멀리서 보아야 전체적으로 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나 어쨌건 그녀가 정색을 하고 남자에게 당신한텐 흰색 옷이 잘 어울리는군 이라고 말했다면 짧게 깎은 굵은 머리카락 아래 감추어져 있다시피 한 남자의 얼굴은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수줍어서인지 모를 모호한 표정을 띠며 붉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남자에게 있는 성향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거친 느낌을 주는 얼굴의 성과는 달리 흰 얼굴 바탕은 분노나 부당함, 수줍음이나 흥분이 말로 표현되기 전에 얼굴빛이 붉게 변하는 것으로 남자의 언어를 대신했음을 그녀는 뒤늦게 상기한다. 몇 년 동안 같이 일한 다른 동료들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그 남자를 아주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녀는 일단 기억이 작동되자 자신이 남자에 대한 상당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 놀란다. 그녀는 몇 개의 신체 부분으로 요약되는 영상에 저항해 남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애쓴다. 남자는 말이 적고 단단한 신체, 크지 않은 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그와 한두 건의 일을 처리해 본 그녀는 안다. 남자의 길게 좁아져 내려가는 눈과 눈을 덮은 긴 눈썹,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인색하고 또 얼버무리는 말투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묻어나는 남자의 어법 어딘가에는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감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일할 때 남자는 늘 당황하기 때문에 그 특성들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때로 남자의 말투가 짧고 태도가 불친절한 것은 그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신 때때로 과장적으로 오만하고 과장적으로 친절한 것처럼 인생에 대해 아직 미숙한 나이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남자가 당황하는 것은 그녀와 남자 사이의 거리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이 회사에 근무한 지 오래되었으며 남자는 겨우 몇 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남자의 하는 일은 그녀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을 돕는 것이며 그녀는 직책상으로 늘 남자의 일에 불평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남자가 수행하거나 제안하는 일이 더 나은 이익을 회사에 가져오게 하기 위해 그녀에게 배당된 일인 것이다. 그녀의 인생은 그때까지 아주 뛰어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럭저럭 운 좋다고 말할 만한 과정을 거쳐왔다. 저 여자의 삶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잘 짜여 있구나 하고 그녀를 멀리서 본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다르다. 그녀보다 3살 정도 많다고 기억되는 남자의 경우 그의 이력을 채우는 사항들은 불행히도 그다지 운 좋은 배합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재주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경이 좋지 않았다거나 인정은 받았는데 직업과 연결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류의 불협화음을 그녀는
남자의 이력에서 막연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면 그에 관한 한 도대체 상상되는 것이 없다. 적어도 그녀로서는 그렇다고 지금까지 많은 상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남자가 나누어 하게 된 일을 전하려고 그녀의 사무실에 들르고 머물다가 나가면서 문을 닫는 그 짧은 시간 혹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 잠시 그런 상상이 그녀 머리를 스치기는 했다.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대비되기에 분명 누구나의 눈에 띄는 아마도 구입한 이후 한 번도 손질하지 않았을 더러워진 운동화 뒤축, 남자의 크지 않은 키를 이상하게 더 줄어 보이게 하는 늘 흙이 묻어 밑으로 처지는 코르된 바짓단, 이럭저럭 사회생활을 한 지 서너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학생에 가까운 복장과 머리 스타일은 남자의 일상에 대한 더 발전된 상상을 차단한다. 단지 남자의 이런저런 면모는 아침과 밤을 거꾸로 살아도 다음 날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리라는 초보적인 판단 정도를 내릴 수 있게 한다. 5개월 전 점점 더 넘쳐나는 업무량 때문에 만들어진 그녀가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는 디자인 대행 회사의 임시직에 그가 지원했고 채택되었다. 그 당시 그녀는 지방 출장 중이었기에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녀의 동료들이 여러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했고 한 번도 고정직으로 일한 적이 없으며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일하다가 쉬다가를 반복해 점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력으로 채워진 다소간 불안한 남자의 이력서를 주목했다. 그들은 누구나 알만한 디자인 대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짧지만 단단한 그 남자의 경력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그의 털털한 외양, 다소간 초라하게까지 한 그의 복장과는 달리 그가 그날 보여준 자료로 보아 그의 실력은 화려하고 세련되었다고 동료들은 전한 바 있다. 어쩌다가 그녀의 눈에 들어온 남자의 신상 명세서를 그녀는 의무적으로 뒤적여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가 알게 된 것은 적지 않다. 특기 할 것 없는 남자의 가족 상황, 학력과 경력과는 무관하게 그가 회사의 간부들 앞에서 보여주는 뒷걸음치듯 자신 없는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남자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력상의 만만치 않은 자질들이 그녀의 기억 어딘가에 부유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녀가 비록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는 되었지만 이는 그녀를 포함해 회사를 거쳐간 이 방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랬다. 그녀가 막연히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가 단지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섰다는 이유로, 남자의 손이 잠시 그녀의 손을 스쳤다는 이유로 그녀의 시간을 온통 잡아먹은 것 같은 강렬한 감각이 만들어졌을 리는 없다. 물론 그 밖에도 다른 것이 있다. 비록 그녀가 엄중한 낯을 만들고 그가 제안하는 디자인, 몇 가지 개발한 기획, 정리된 자료 같은 것을 바라보기는 해도 남자의 어딘가에서 그녀는 괜찮다는, 믿어도 좋다는, 아니 그보다 더 저런 속도로 발전하는 남자라면 언젠가는 외적 상황이 구비되고 약간의 운도 따라준다면 남자는 이 분야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자질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판단을 그에 대해 내려본 적도 있음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그러나 정말 그랬는가? 지금까지 그녀가 감지하지 못한 강렬한 기쁨의 감각을, 그것도 단지 그녀 옆에 서 있다는 단순한 동작 하나로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그녀는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버려 판단과 기억이 왜곡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문하고 다시 원초적인 그 순간을 복원시켜 보려고 한다. 하루는 대상이 없는 감각적 기쁨의 여진으로 지나간다. 그녀가 가끔 뒤적이는 서류 사이,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주방기구 세트와 투명 재질 전화기 디자인의 완만한 곡선 사이로 작은 지진처럼 감각은 손상 없이 재생되어 그녀를 난타하고 지나간다. 다음 날 기이하게도 감각은 미세하게 되었고 다소간 더 강해진 것을 그녀는 느낀다. 감각은 그녀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든다. 그녀는 남자와 마주칠 수 있는 사소한 볼일을 만들었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로 그 남자가 끼어 있는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끼어 앉는다. 주로 일에 관한 사소한 에피소드가 나열되는 그 자리에서 남자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자신 속 머릿속을 온통 사로잡을 정도의 감각의 진원지인 남자가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주제로 화제를 이끈다. 처음 있었던 점심 식사를 통해 그녀는 남자가 호기심도 각별한 견해도 없는 매우 지루한 사람이며 할 말이 있다 해도 제대로 전달하는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남자의 무심한 태도로 보아 감각은 그녀 자신 일방적으로 느낀 우연에 불과하거나 혹은 그런 종류의 감각은 남자에게는 일상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이중적인 판단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한마디로 억지로 끼어 앉은 점심 자리나 사무실로 돌아와 같이 마신 커피의 자리도 그녀에게 불쾌감을 남긴다. 그녀는 저녁에 예정된 거래처 사람과의 면담에 남자를 대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고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다. 저녁에 그녀는 자그마한 원룸 아파트의 유리문 밖 좁다란 베란다에 펴놓은 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다. 평소 몰두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상상력이 막힐 때 그녀는 그곳에 기대 앉아 생각을 다듬곤 한다. 5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는 끝없이 연이어 있는 비슷비슷한 모양의 아파트들 뿐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풍경은 좀 더 흥미롭게 변한다. 불 켜진 아파트들의 실내는 라이트 모티브의 작은 변조들처럼 제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문제의 느낌을 불러내본다. 그것은 잘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그녀의 부름에 순순히 되살아온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은 건드리기만 하면 울리는 악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 감각의 재생을 더 극적으로 연장할 줄도 안다. 남자가 다가오고 그녀의 몸을 스치고 그녀의 귀 가까이서 숨을 쉬고 감각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사건으로 전개되고 싶어하며 앞으로 뻗으려는 생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감각은 스스로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감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상을 연장하기도 한다. 물론 그녀는 남자의 신체의 다른 부위로 상상을 펼치고자 노력하지만 마치 남자의 몸은 각 부분이 해체되어 그녀 앞에 전시된 것처럼 별개적으로 떠올라와 무분별하게 되섞인다. 만약에 그 순서대로 상상된 그 모양대로 각 부분을 연결시키면 기괴한 하나의 괴물이 그려지리라. 그러나 부분들은 결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의 옆 얼굴이나 숨결로 되돌아온다. 맨 처음 감각이 그녀에게 닥쳤을 때 던진 질문이 다시금 그녀를 사로잡는다. 원래의 질문이 되살아나던 모든 영상들을 지워버린다. 대체 왜, 어떤 경로를 거쳐 이런 감각이 그녀를 찾아왔던 것일까?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실내로 들어간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집어든다. 거기에서 B라는 글자를 찾는다.
그녀의 월경 주기의 표시다. 그녀는 생경스럽게 질문을 던진다. 왜 B지? 이 암호를 만든 지 너무 오래되어 지금은 왜 B라고 표기하는지 그 이유도 그녀는 잊은 것이다. 도대체 무엇의 약자였을까? 밤, 베이비, 붉은색, 불순물? 그녀는 늘 그렇게 표기해 왔고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린 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해 본 적이 없다. 그녀는 날짜를 세어간다. 그녀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배란기로 추정되는 축이다. 그녀가 다소간 불안정해지며 불면증이 생기고 민감하다 못해 신경질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이 기간이 되면 그녀는 남자친구와 격렬하게 싸우며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남자친구에게 며칠간 내가 뭐라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미리 알려놓아야 소용이 없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성인이 아닌 바에야 그녀의 궤변에 가까운 말싸움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런 비정상적인 긴장 상태에서 고도로 고안되는 싸움의 문법을 그로서는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달의 B와 예정일 표시인 B 사이의 한 지점을 찾아내는 지극히 단순한 날짜 계산은 그다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엉뚱한 잡념들이 그 짧은 시간에 번개처럼 끼어든다. 이를테면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그녀를 갑작스럽게 강타한 이토록 지독한 감각의 팽창이 단지 신체 주기가 만든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라면 그것은 그녀가 지배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녀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그녀의 몸에 살고 있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신비 체험에 빠진 한 친구를 떠올렸다. 그 친구는 너무도 사랑하던 남동생을 사고로 잃은 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죽은 동생과 영적 교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친구는 참선을 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영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신성한 순간들이 주기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라도 위로가 되면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친구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쪽이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매달 어김없이 표시되어 10수년의 나이를 먹은 B라고 표시된 암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녀는 날짜를 세던 것을 멈춘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2번이나 달력에 표시된 또 다른 암호 P라고 쓰여진 암호와 혼동을 했다. 그녀의 흘려쓰는 글씨체는 늘 B와 P를 유사하게 만든다. P는 그녀가 가입해 있는 패러글라이더의 모임이나 지역 대회일을 표시할 때 쓰는 암호다. 그날은 자동적으로 그녀와 남자친구의 관계가 애인 관계로 고정된 기념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5년쯤 전 그녀와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같이 패러글라이더 스쿨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어떻든 그녀는 이 즈음 매우 조용하며 안정적인 편이어서 그런 날짜를 계산할 필요도 없다고 단정한다. 그녀가 놀랍게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남자친구와의 약속, 일이 끝나고 그녀에게 들르겠다는 전화 약속이 다소간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날 남자친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평소 이 주기에 드러나는 감정의 기복과는 다른 것임을 그녀는 감지한다. 그녀는 시계를 본다.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녀는 그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곳에 전화를 건다. 그러나 이미 회사 근무가 끝난 시간이며 그가 지니고 있는 휴대폰은 미리 예고한 대로 꺼져 있다. 약 2주간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직장의 상사와 출장 보고 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사적인 전화가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일인 것이다. 그녀는 식욕도 좋지 않다. 간단히 준비한 식사를 마친 후 저녁 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방송사의 시그널 음악이 시작되었을 때 그 감각이 다시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전날 이후 그녀가 유사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불러내지 않았음에도 감각이 스스로 재생되어 그녀를 사로잡은 첫 번째 경우였다. 그녀는 물론 무엇이 그 감각을 재생시켰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려 덤빈다. 언뜻 두려움이 엄습해 그녀는 그렇게 하면서 감각이 사라지거나 약화되기를 바란 것이다. 그녀가 텔레비전 화면에 채 시선을 던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난 물상이나 인물 혹은 색채나 분위기의 무언가가 그녀에게 연상작용을 일으켰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매일 저녁 듣는 뉴스의 시그널 뮤직이라니 그렇다면 왜 이틀 전 혹은 열흘 전에 동일한 음을 들을 때 그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녀는 설명할 길이 없다. 비록 시간을 많이 할애는 못하지만 자신도 세상에 대해 비판도 분개도 할 줄 안다는 대견스러운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저녁 뉴스만은 꼭 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과 화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감지하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 되돌아오는 질문에 건성으로 몰두한 채 시간을 지나쳐 보낸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들르겠다고 한 시간보다 반 시간이나 앞서서 실내의 불을 끄기로 한다. 그녀는 전화선을 빼놓고 휴대폰의 전원도 꺼놓는다. 문을 잠그고 그녀는 일찍 자리에 눕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기계음이 들리고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어서 그녀의 아파트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목소리를 숨을 죽이고 듣는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본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제발 부르지 말고 돌아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헛되이 문에 손잡이도 돌려보고 문을 한두 번 주먹으로 쳐보기도 한다. 그 소리들이 이제 확실히 불유쾌하게 다가온다. 그녀는 5년 이상 알아왔으며 아마도 곧 결혼하게 될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의 아파트에 불법 침입하려는 치안처럼 생각되어 마음 같았으면 당장 나가 하고 한마디 쏘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대로 꼼짝 않고 누워있다. 초인종은 조급하게 연이어 울리다가는 멈추고 아무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발소리는 멀어진다. 그때야 그녀는 일어나 앉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감각이 지속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멍한 머리로 그녀는 이제는 그녀의 의지와 무관하게 돼 살아오는 감각을 내버려 두기로 한다. 그녀는 자신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하곤 하는 동창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이미 결혼을 해서 땅콩처럼 고소하고 인형처럼 앙증맞은 아가를 돌보는 엄마가 되어 있는 그녀가 사소한 문제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자동 기계처럼 해결책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착하고 선한 친구. 그러나 막상 동창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딱히 할 얘기가 없음을 알아차린다. 대체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아직 신혼에 가까운 친구에게 용건 없는 전화를 하기에 시간은 너무 늦어버렸다. 대체 이 느낌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앉는다. 무릎에 팔을 두르고 거기에 얼굴을 묻고 어둠 속에 앉아서 그는
감각을 제공한 장본인 남자에 대해 몇 분을 할애해 본다.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녀는 남자의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일한 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 본다. 일거리를 만들어 남자를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상황이 괜찮다면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본다. 그리고 남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그러나 애당초 상상의 미미한 초반에서부터 삐걱거리면서 저항해 온다. 다소간 이나마 구체적일 수 있는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상상은 머릿속에 가시화되기도 전에 그녀에게 지루하고도 귀찮은 어떤 것으로 변모해 버리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드라마도, 어떤 종류의 비극도 감각과 연결되지 않는다. 손이나 목, 옆구리나 어깨나 손가락만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남자의 조각과 무슨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녀는 피식 웃으면서 다시 누워버린다. 그리고 일종의 주인 없는 느낌이 피로로 인해 다소간 약화되어 되살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감각은 아무런 부담감도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기에 감미로울 것으로 기대되는 잠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식 웃을 수 없다. 감각은 예상외로 끈질겼다. 초반에는 분명한 구도와 상황 속에서 떠올라 오던 그 느낌은 이제 그녀가 각별히 불러내지 않아도 그녀를 가끔 충분히 자주 지배했다. 그녀는 이제 특별하게 고정된 장치 없이 그 감각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일단 그 감각을 불러오기 위해 그녀가 동원하던 것, 그보다는 감각과 동시에 떠오르던 절단된 손, 오려진 어깨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느낌이 쓰러지고 난 뒤에 그 감각을 동반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애써 보아야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느낌의 진원지인 그 남자를 마주치지만 때때로 감각의 도래 이전에 그랬듯이 그를 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다. 그 이전과 그 이후 적어도 그녀와 남자의 사이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녀는 오히려 약간의 불쾌감을 동반한 불편함을 홀로 느낄 뿐이다. 남자가 벌이는 작은 실수들, 예를 들면 주문처에 디자인 초안을 보내야 하는 날짜를 넘긴다거나 아마도 비윤리적이어서라기보다는 게으름으로 인해 바로 이웃 나라의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그려오는 것 같은 연이은 실수를 그녀가 그대로 넘긴다면 그것은 남자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그녀 자신도 잘 모르는 다른 곳에 그녀의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윗사람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다. 이렇게 감각이 서서히 점점 밀착해 그녀의 일상을 잠식한다. 그녀는 난제의 철학적 추론에 매달린 사람처럼 남이 불러도 모르고 거리를 걸을 때도 있으며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자주 그러듯이 친근한 사람이면 아무나 붙잡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녀는 감각의 힘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하고도 싶고 그에 대해 긴 묘사를 하고도 싶다. 그녀는 오래간만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어떻든 그녀의 무언가가 변해 보인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그건 동료에 따라서 좋은 일로 비치기도 하고 걱정거리로 비치기도 한다는 것을 주위의 반응을 통해 알아차린다. 그녀의 남자친구도 묻는다. 그녀의 마음이 변했는가?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녀는 사랑이 뭐지? 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실제 그들 관계는 외양에 있어서는 물론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일이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몰려서 오리 고기나 멧돼지 고기를 먹으러 교회 식당에 간다. 혹은 좁디 좁은 그녀의 원룸 아파트에 10명 정도가 끼어 앉아 그녀가 시도한 인도식 요리에 고추장을 가미한 퓨전 음식을 맛보기도 한다. 식후나 밤늦게 술 한 잔을 마실 때 갑자기 예의 감각이 야릇한 나른함을 동반하고 그녀를 방문할 때면 그녀는 눈을 감고 눈 앞에 다른 영상, 다른 존재들을 잠시 멀리 밀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작업 회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녀는 자주 그러지 않았던가. 그녀는 여전히 인정받는 디자이너다. 이제 그 감각과 연상된 상황이나 영상의 둘레는 하도 낡고 희미해져 사라져 버리고 이상한 손 하나가 어른거린다. 늘 알 수 없는 손 하나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스치고 사라져 가면서 그 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건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손도 아닌 것으로 이미 변모되어 있다. 손은 우연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때때로 그것은 익명의 어깨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개는 한 개의 손이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손을 유심히 살피는 이상한 습관이 붙었고 그것은 그녀의 일에도 개성적인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어느 누구도 적어도 그녀의 정보에 의하면 입에 대고 마시는 소형 음료수병을 두 손을 모아 옹달샘의 물을 입에 부어 넣는 것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상품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성 속옷의 상체 부분이 감각적으로 펼쳐진 두 손의 모양으로 디자인된 것도 그녀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디자인의 독창성을 알아보는 사람은 회사 안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상품화되지 못하고 서랍 속에 갇혀버리는 무수한 초안 중의 하나로 남는다. 그녀는 감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어 그 감각이 시키는 대로 자신을 맡겨둔다. 끝간데까지 가라고 하면 가리라는 마음을 먹어두고 있다. 감각이 그녀가 일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 반대라는 것이 그녀의 상태에 더 맞을 것이다. 그녀는 무섭게 일에 몰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지는 못한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지나치게 일에 몰입했기 때문에 그녀는 급성 신장염에 걸린다. 그러나 그녀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그녀는 믿는다. 그녀에 의하면 느낌의 초기에 우려했던 것과는 그녀의 신체에 민감한 주기가 감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감각에 지나치게 잦은 재생. 이제는 그녀의 의지나 욕망과 무관하게 재생되고 지워지는 이 느낌이 그녀의 신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녀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는다. 그녀는 병원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서 잡지를 뒤적인다. 너무도 많은 화면, 너무도 많은 잡지에 인쇄돼 있는 손들, 일일이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벅차게 범람하는 손. 그러나 아무도 아무 손이나 그녀의 그 느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녀에게 손이 유발한 느낌은 거의 밀교의 제의 같은 수준에 다다른다. 그녀는 감각의 재생을 위해 어떤 손의 영상을 떠올려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제법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말이건 그림으로건 그려낼 수는 없다. 그건 그저 보일 뿐이다. 막연한 느낌으로. 그저 비슷한 손이 그녀가 해낸 디자인을 통해 분산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녀가 그 문제의 손을 발견한 것은 병원의 대기실에 놓여 있던 여행 잡지에 실린 한 사진에서다. 그 손은 풀숲에서 이상하게 생긴 벌레 한 마리를 잡아내고 있는 손이다. 사진의 설명에 의하면 그 손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반딧불이의 한 희귀종을 잡아내고 있는 중이다. 예기치 않게 만난 사진 속의 손에서 그녀는 몇 배나 더 강화된 감각을 경험한다. 그 때문에 그녀는 이례적인 강도로 되살아오는 감각보다 다소간 더 강한 호기심이 발동되어 잡지의 표지를 살펴본다. 자연 너머의 산책, 6월호, 벌써 석 달이나 지난 잡지다. 그녀는 물론 잡지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나이 많은 여자 간호사는 접수 창구에 앉아서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관처럼 기다리는 환자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간호사는 마치 그녀의 의도를 읽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도 아랫배를 압박해 그녀를 병원으로 달려오게 한 심한 고통을 잊는다. 그녀는 잡지사의 연락처를 쪽지에 적고 주위를 살펴본다. 그녀 앞으로도 여러 명의 환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참을성이 일순간 소진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병원을 나온다.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일정을 어기고 그녀는 병원 주위의 상점과를 배회한다. 어디서 동일한 잡지를 구한다. 벌써 석 달이나 지난 여행 안내 잡지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온갖 잡지를 뒤적이는 그녀로서도 처음 들어보았거나 아마도 너무 진부하고 평범해서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그런 이름의 잡지다. 그녀가 서둘러 들른 병원 가장 가까운 곳의 책방 주인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런 잡지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한다. 책 대여방에도 웬만한 도서관에서도 구할 확률이 없어 보이는 이 잡지는 아마도 비뇨기과 의사가 가입해 있는 소규모 단체나 그 의사와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직위가 보내오는 비매품일 수도 있다. 그녀는 지름길을 택한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적어 가지고 나온 잡지사의 번호로 전화를 한다. 쉰 목소리에 남자가 대답한다. 그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전화를 한 곳은 한 자연보호 단체이고 잡지는 그곳의 회원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녀는 몇 년도 몇 호로 몇 면에 게재된 반딧불이 사진에 대해 문의한다. 잠시 기다리는 중 도시의 소음 저편으로 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관심의 깊이를 감지했는지 남자는 생물학자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만 답변한다. 쉰 목소리는 불행하게도 문제의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는 장기간의 해외 여행을 떠났으므로 당분간은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가 사진 속의 손에 대해서 묻자 쉰 목소리는 이건 또 뭔가 하는 어조로 사진기를 든 사람이 사진 작가이니 사진 속의 손의 임자는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식적인 대답을 보내온다. 결국 그녀는 아무런 사실도 알아내지 못하고 신입 회원 회비를 낸다는 조건 하에서 3개월이나 지난 여행 잡지를 받아보기 위해 회사의 이름과 부서를 대준다. 14분 26초로 기록된 길 위에서의 길고 성과 없는 통화가 지속되는 동안 회사로부터 그녀를 급히 찾는 전화가 2번이나 걸려왔음을 그녀는 확인한다. 반딧불이를 집어내는 손의 사진을 영영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한 번도
꼼꼼하게 읽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는 잡지를 1년 내내 받아볼 것인가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은행이 문을 닫기 직전 자연보호 단체 앞으로 신입 회원 회비를 무통장 입금한다. 며칠 후 그녀의 사무실로 도착한 우편물에서 그녀는 자연 너머의 산책 6월호를 발견한다. 그러나 병원의 대기실에서 본 그 사진의 면을 열었을 때 그녀는 깊이 실망한다. 도대체 왜 이 손이 그토록 그녀를 격앙시켰던 것일까?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은 물론 조그만큼의 호기심도 일으키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며 잘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실패한 손 디자인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녀는 뒤통수를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다. 앞으로도 최소한 12번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잡지가 사무실로 도착할 것이고 그녀는 잡지를 감싼 주소가 기재된 종이를 떼지도 않은 채 파지를 모아두는 상자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언제나 불러내면 재생될 것 같은 그 느낌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다. 다가올 때처럼 갑작스럽게 계기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무런 흔적도 사건도 만들지 않았다.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기에 그녀는 정확히 얼마간이나 이 느낌이 지속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녀에게 준 것도 빼앗아 간 것도 없는 채 많은 시간과 정열이 거품처럼 그 느낌의 추적에 소비되었고 그토록 강력한 지배력으로 그녀의 일상을 지배했던 감각의 정체에 대해 시간이 지났다고 더 알고 있지도 않다. 얼마간이 되었건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일상에 드러나지 않는 한 부분이 마비되어 있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잊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채적도 그림자도 없는 느낌이 사라지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세상으로 그녀는 씁쓸한 입맛을 안고 걸어 들어갔다.